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구에서 잘 놀다 가는 70가지 방법입니다. 지은이는 로버트 풀검, 옮긴이는 최정인,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풀검은 세일즈맨, 카우보이, 로데오 선수, 화가, 조각가, 음악가, 카운슬러, 바텐더, 목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며 글을 써왔습니다. 전 세계 103개국 번역, 1700만 부 판매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읽어보았거나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죠. 지구에서 잘 놀다 가는 70가지 방법. 이 책은 특별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눈을 가진 저자가 시애틀 호숫가 선상가옥, 모아부 사막도시, 그리스 크레타 섬을 오가며 쓴 에세이입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러 살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새롭게 탄생하는 에피소드들을 특유의 솔직한 재담으로 엮었습니다. 우리 삶이 허락한 작은 웃음을 즐겨라. 가끔 바보 같아도 행복하게 웃어라. 지구에서 잘 놀다 가는 70가지 방법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즐거움의 렌즈로 세상을 봐라. 웃음을 일으키는 뮤즈가 되어라. 어머니의 질문. 시애틀에 있는 우리 집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학교 담이 높아서 안이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뜰에 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마침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시간이었다.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엄마의 흥분한 목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다. 빌리, 너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니, 뒷좌석에 앉은 빌리가 울먹이며 대꾸했다. 도대체 빌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사과 주스 한 병을 통째로 쏟았거나 도시락을 파헤치며 과자를 찾느라 차 안에 음식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침에 먹은 것을 죄다 토하는 바람에 옷이 젖어서 옷을 벗고 있었을 수도 있다. 피가 날 때까지 딱지를 떼고 있었을 수도 있다. 엄마가 앉은 운전석 뒷면에 플라스틱 포크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차 안의 방석과 자기가 입은 옷에 엄마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빨간 매직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더럽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이런 자잘한 가족 코미디의 주역이었던 적이 있으므로 집에서 학교로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위에 말한 모든 것을 다 했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 나의 어머니 역시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것도 자주. 그리고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 아이들 역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들이 하는 첫 번째 위대한 질문이다. 그 다음은 다소 신학적인 질문이 따른다. 하느님 마옵소서,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니? 그 다음 질문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 질문을 딱 한마디로 줄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만 어조는 확실히 바뀌었다. 너 도대체. 아이들은 이 질문에 적당한 대답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아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중얼거린다. 아니면 훌쩍거리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 몰라요. 몰라요. 아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혹은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특권이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이를 기르는 시절 또한 다 보내고 나니 이제야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질문에 사실은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삶에 대한 질문,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는 나지막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시던 질문을 중얼거린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마음이 조용할 때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아주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 도대체 뭘 하고 살았니? 라고 질문해보라. 이제까지 산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 지금까지 해온 일만 생각하라. 지구의 시민으로서 살아온 나의 이력은 과연 어떤가? 두 번째 질문인 하느님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는 나의 신조와 믿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내 행동이 어떠한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는 내 마음이 흐리지 않고 고여있으며 낡아빠진 개념으로 가득 찬 구덩이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능동적이며 낡은 정보를 신선하고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인지를 묻는다. 아직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배우고 있는가? 어머니가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 경멸하는 듯한 어조가 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로 싫었던 것은 어머니의 질문에 이렇다 할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친절한 학술 토론회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사실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낙오자에다 바보이고 골칫거리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낙오자요 바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에 대해 그때보다는 좋게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그때보다는 좋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힘이 나서 아이를 구박하는 엄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뛰어갔다. 아이는 가고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차에 앉아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도 부모로서 그런 때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속 타는 엄마에게 그 질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명해 줄 시간은 아니었다.
또 다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질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풍요로운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사람은 고독 속에 왔다가 고독 속에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어머니마저도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줄 뿐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그때가 바로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다. 나 자신이 판사이자 배심원이다. 피고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것도 말해보시오. 뚱뚱한 엉덩이보다 나쁜 건 뚱뚱한 머리. 나와 동갑인 옆집 남자가 어린 시절의 자전거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의 새 자전거는 티탄 지르코늄 카본 섬유 본체에 기어가 50단이나 되고 위성 항법 장치와 충격 흡수 장치까지 완벽히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무게는 컴퓨터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자전거가 아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귀여운 빨간 신발, 몸보다 머리가 늘 한 발짝 앞서가게 보이게 하는 스타워즈 헬멧, 전투 조종사용 고글, 상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몸에 딱 붙는 총천연색 스판 바지. 그를 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지만 가능한 한 입을 다물고 웃는다. 그는 그렇게 입으면 큰 엉덩이가 작아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멋지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그는 살사 댄스 모임에 못 간다는 대답을 하러 들렀다. 춤을 못 춰요. 괜히 바보가 될 거예요. 좋다. 하지만 자전거 탈 때는 삼류 서커스 단원처럼 입고 다니지 않는가. 자전거를 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콘돔 속에 대포알 2개가 들어가 양쪽으로 축 처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각도에서 자신을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몸에 꼭 끼는 청바지가 유행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뒷모습이 어떤지 모른다. 나는 비웃지 않는다. 나 자신은 그런 옷차림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겠지만 그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은 감탄할 일이다. 그런데 춤에 거부감을 가진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리스식 결혼식에 처음 갔을 때였다. 사람들이 춤추는 동안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발놀림에 기가 죽었다. 괜히 나가서 바보 되지 말자. 내 마음을 읽었는지 여자 한 분이 춤을 멈추고 다가와 말했다. 같이 안 추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이 춰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춰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갑시다. 나는 춤을 췄다. 바보의 춤을 추고 바보의 웃음을 웃고 바보의 옷을 입으면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을 덜 쏟으면 어떤가? 뚱뚱한 엉덩이보다 나쁜 건 뚱뚱한 머리다.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웃음.
크레타와의 인연은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나 혼자 유럽을 돌아다닌 그해 여름에 시작되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다. 크노소스에 있는 유명한 고고학 유적을 보고 크레타 정교회 아카데미에서 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견학하려고 크레타에 갔다. 관광을 마치고 난 다음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막다른 길에 있는 콜린발이라는 어촌이었다. 나는 잘 방을 하나 구했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다. 날은 벌써 더웠다. 그래서 검은색 러닝 팬츠와 신발만 신고 나갔다. 내 머리와 수염이 흰색이라는 점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달리다 보니 마을의 큰 커피숍을 지나게 되었다. 커피숍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놀랐다. 무뚝뚝하고 냉담하고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크레타 사람들은 외부인을 무척 환영해요.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이죠. 하지만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랑 수염 때문에 신부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속옷 같은 것만 입고 반나체로 조깅하는 신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손 흔들며 그리스어로 인사하세요. 칼리메라 이렇게요.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장면을 커피숍에 있던 남자들의 시각으로 다시 보자. 그들은 그간 몇 년 동안이나 새벽이면 이 커피숍에 모였고 눈에 띄는 일이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흰 수염을 기른 반나체의 신부가 휙 지나가는 것이다. 저게 뭐지? 글쎄, 나도 모르지. 관광객들이 점점 이상해져. 다음 날 아침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준비도 되었다. 마침내 커피숍에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저것 좀 봐. 저기 또 오네. 잠깐. 이미 말했듯이 첫째, 그들에게는 내 차림이 의외였다. 둘째, 내 언어 능력이 모자랐다. 간밤에 내 뇌는 칼리메라, 안녕하세요를 오징어를 뜻하는 칼리마리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는 크레타 사람들이 손가락을 모으고 손등을 바깥으로 손바닥을 안쪽으로 해서 흔든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미국에서 환영의 뜻으로 손 흔드는 방식, 즉 팔을 뻗고 손가락을 벌리고 손을 흔드는 것이 크레타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손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계속하면 상황은 이랬다. 나는 커피숍을 지나면서 칼리마리, 칼리마리, 칼리마리 하고 소리치며 손가락을 쫙 벌리고 열정적으로 모두에게 손을 흔들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하는 소리를 듣고 나쁜 놈 하는 손짓을 보았다. 속옷만 입은 신부한테서. 그들은 웃느라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나에게 칼리마리, 칼리마리, 칼리마리 소리치며 열정적으로 나쁜 놈 하는 손짓을 보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조깅을 계속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고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피숍에 있던 남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들은 쑥덕거렸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했음직한 행동을 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은 친구들에게 기묘한 외지인의 새벽 조깅에 대해 이야기를 퍼뜨렸다.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이야, 보러 와. 아침에 커피나 마시자고 하고 말했다. 나는 다음 날 또 그 커피숍 앞을 지나갔다. 전날보다 커피숍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봐, 말했잖아. 저기 온다. 저 사람한테 오징어라고 소리치고 손을 들며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 모두들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나는 지나가면서 그들을 향해 미국의 오케이 손짓을 해보였다.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드는 손짓. 그들은 더 크게 웃었고 자신들도 같은 손짓을 하며 화답했다. 좋아. 또다시 사람들은 말을 전했다. 농담이지. 아니라니까 와서 봐. 다음 날은 여자와 아이들도 와서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커피숍을 막 지나고 나서였는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진지한 젊은이로서 흥분한 것이 얼굴에 보였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자신을 놀림거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커피숍에 있는 바보들도 도와주고 있지요. 모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나요? 뭘 잘못했나요? 우선 자신을 존중하는 크레타 사람이라면 선생님처럼 차려입고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천박합니다. 이어서 그는 칼리마리와 칼리메라의 차이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은 손 흔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 오케이 손짓이 크레타에서는 운전하다 화가 나서 길 한가운데서 싸움할 때나 쓰는 손짓임을 알려주었다. 상대방에게 총을 쏘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도발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술궂은 장난으로 쓰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나는 언짢았다. 뒤돌아서 커피숍에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리고 그들이 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고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마을을 떠나야 할까? 새로운 조깅 장소를 찾아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었다. 바로 웃음이었다. 웃겼다. 재미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사실 친한 미국 친구들과 나도 비슷하게 대했을 것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아직도 나와 같은 부류다. 그날 밤 내 머리는 문제를 정리했다. 동이틀 무렵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나는 조깅용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파란색과 하얀색의 그리스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나갔다. 커피숍 사람들은 진지하게 내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손짓도 하지 않았다. 첫날 아침처럼 무심해 보였다. 저기 또 있네.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 화났나? 누가 알겠어.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나는 집주인에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 장난이라는 것을 알면서 친구를 엿보이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말라코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한 손 바닥을 다른 손 손등에 대고 탁 치세요. 남자가 불능이라는 손짓이에요.
커피숍에 다다르자 나는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멈춰 섰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긴장의 순간 친구냐 적이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칼리마리. 그리고 미국식으로 나쁜 놈 하는 손짓을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손등에 대고 찰싹 때리며 말라코스라고 소리질렀다. 거기다가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동그라미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서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쿵쾅거렸다. 커피숍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다. 와서 앉아요. 이리 와요. 커피, 브랜디, 담배도 줬다.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영어와 나의 빈약한 그리스어로 우리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재현했다. 나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도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 그들 타입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친구만이 그렇게 대담하게 나설 수 있다고. 나는 그들과 같은 부류였고 그들은 나와 같은 부류였다. 마을에 있던 바보의 빈자리를 내가 메운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내가 크레타 사람들의 유머와 용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나에 대해 잘 몰랐다. 그들에게 나는 미국인 오징어씨가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20년 넘게 크레타에 가고 있다. 그들은 나를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나는 축제, 결혼식, 세례식, 포도주 담그기, 올리브 수확을 함께한다. 내 서투른 그리스어는 아직도 그들을 재미있게 한다. 내가 매년 크레타에 가는 이유는 웃음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종 거칠고 거침없고 짓궂은 농담과 이야기를 한다. 옛 시절에 대한 농담, 성과 전쟁과 우둔함에 대한 농담, 두려움과 실패와 어리석음을 감추고 있는 농담. 그들의 웃음은 신중하지 않다. 이 웃음이 없었더라면 크레타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비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크레타 사람들의 웃음은 맹렬하고 반항적이다. 죽음과 비밀과 악을 향해 나쁜 놈 하고 외치는 웃음이다. 그들은 이런 웃음을 아스베르토스 게로스라고 부른다. 사실 이 말은 호메로스가 한 말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불을 이기는 웃음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웃음, 무엇으로도 무찌를 수 없는 웃음. 크레타에는 웃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말대로 그래왔다. 방랑자를 위한 지침. 마지막은 내가 나에게 주는 허가서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여행은 모두 다 했다고. 그러면 말하라. 아직 나 스스로 가보지는 못했다고.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다고. 그러면 말하라. 아직 내 말은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안 한 일은 이제 없다고. 그러면 대답하라.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나 똑똑히 알고 있어라.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길은 멀고 험난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문을 열고 가도 된다. 앞으로 계속 가도 된다. 잘 가라. 놀 줄 아는 사람들. 일요일 아침에 그 여자분은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놀 줄 아는 사람. 그의 정의는 민첩하고 재치 있어서 누군가 갑작스럽게
상상력의 놀이에 초대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여유 있게 장난치는 사람이다. 놀 줄 아는 사람은 또 잘 웃는다. 겉모습만 보고 놀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제복을 입고 버스 문에 기댄 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나가던 내가 초대장을 날린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기름값을 낼 테니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수욕장으로 태워다 주시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좋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때면 일이 다 끝나요.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내 버스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 가면 바비큐 사 먹어야지.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놀 줄 아는 사람. 슈퍼마켓의 치즈 코너를 지나는데 괴상한 물건이 가득 든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여자분이 보였다. 나의 초대장. 부인 쇼핑카트에 든 것이 제 것보다 좋아 보이네요. 우리 서로 바꿀까요? 부인은 제 것을 가져가고 저는 부인 것을 가져가는 거죠. 집에 가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카트를 보더니 제 안을 승낙한다. 그러죠. 우리는 카트를 바꿨다. 얼마 후에 그녀는 계산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나도 안다. 진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집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짧은 장난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 여자분은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놀 줄 아는 사람. 한편 퀸앤 거리에는 맞춤 양복점이 하나 있다. 창문에는 남성복, 여성복 수선하고 고칩니다. 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재단사가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를 수선하고 고치고 싶은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놀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의 질문. 시애틀에 있는 우리 집 맞은편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학교 담이 높아서 안이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뜰에 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마침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었다.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엄마의 흥분한 목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다. 빌리, 너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니, 저... 뒷좌석에 앉은 빌리가 울먹이며 대꾸했다. 도대체 빌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사과 주스 한 병을 통째로 쏟았거나 도시락을 파헤치며 과자를 찾느라 차 안에 음식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침에 먹은 것을 죄다 토하는 바람에 옷이 젖어서 옷을 벗고 있었을 수도 있다. 피가 날 때까지 딱지를 떼고 있었을 수도 있다. 엄마가 앉은 운전석 뒷면에 플라스틱 포크로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차 안의 방석과 자기가 입은 옷에 엄마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빨간 매직펜으로 그림을 그리며 더럽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이런 자잘한 가족 코미디의 주역이었던 적이 있으므로 집에서 학교로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위에 말한 모든 것을 다 했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 나의 어머니 역시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것도 자주. 그리고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 아이들 역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들이 하는 첫 번째 위대한 질문이다. 그 다음은 다소 신학적인 질문이 따른다. 하느님 맙소사,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니? 그 다음 질문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 질문을 딱 한마디로 줄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만 어조는 확실히 바뀌었다. 너 도대체. 아이들은 이 질문에 적당한 대답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아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중얼거린다. 아니면 훌쩍거리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 몰라요. 몰라요. 아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혹은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특권이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이를 기르는 시절 또한 다 보내고 나니 이제야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질문에 사실은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삶에 대한 질문,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는 나지막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시던 질문을 중얼거린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마음이 조용할 때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아주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 도대체 뭘 하고 살았니? 라고 질문해보라. 이제까지 산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 지금까지 해온 일만 생각하라. 지구의 시민으로서 살아온 나의 이력은 과연 어떤가? 두 번째 질문인 하느님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는 나의 신조와 믿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내 행동이 어떠한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는 내 마음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며 낡아빠진 개념으로 가득 찬 구덩이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능동적이며 낡은 정보를 신선하고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인지를 묻는다. 아직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 배우고 있는가? 어머니가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 경멸하는 듯한 어조가 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로 싫었던 것은 어머니의 질문에 이렇다 할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친절한 학술 토론회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사실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낙오자에다 바보이고 골칫거리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낙오자요, 바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에 대해 그때보다는 좋게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그때보다는 좋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힘이 나서 아이를 구박하는 엄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뛰어갔다. 아이는 가고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차에 앉아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도 부모로서 그런 때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속 타는 엄마에게 그 질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명해 줄 시간은 아니었다. 또 다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질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풍요로운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사람은 고독 속에 왔다가 고독 속에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어머니마저도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줄 뿐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그때가 바로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다. 나 자신이 판사이자 배심원이다. 피고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것도 말해보시오. 뚱뚱한 엉덩이보다 나쁜 건 뚱뚱한 머리. 나와 동갑인 옆집 남자가 어린 시절의 자전거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의 새 자전거는 티탄 지르코늄 카본 섬유 본체에 기어가 50단이나 되고 위성 항법 장치와 충격 흡수 장치까지 완벽히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무게는 컴퓨터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자전거가 아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귀여운 빨간 신발, 몸보다 머리가 늘 한 발짝 앞서가게 보이게 하는 스타워즈 헬멧, 전투 조종사용 고글, 상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몸에 딱 붙는 총천연색 스판 바지. 그를 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지만 가능한 한 입을 다물고 웃는다. 그는 그렇게 입으면 큰 엉덩이가 작아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멋지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그는 살사 댄스 모임에 못 간다는 대답을 하러 들렀다. 춤을 못 춰요. 괜히 바보가 될 거예요. 좋다. 하지만 자전거 탈 때는 삼류 서커스 단원처럼 입고 다니지 않는가. 자전거를 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콘돔 속에 대포알 2개가 들어가 양쪽으로 축 처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각도에서 자신을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몸에 꼭 끼는 청바지가 유행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뒷모습이 어떤지 모른다. 나는 비웃지 않는다. 나 자신은 그런 옷차림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겠지만 그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은 감탄할 일이다. 그런데 춤에 거부감을 가진 것은 안타깝다. 하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리스식 결혼식에 처음 갔을 때였다. 사람들이 춤추는 동안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발놀림에 기가 죽었다. 괜히 나가서 바보 되지 말자. 내 마음을 읽었는지 여자 한 분이 춤을 멈추고 다가와 말했다. 같이 안 추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이 춰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춰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갑시다. 나는 춤을 췄다. 바보의 춤을 추고
바보의 웃음을 웃고 바보의 옷을 입으면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을 덜 쏟으면 어떤가? 뚱뚱한 엉덩이보다 나쁜 건 뚱뚱한 머리다.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웃음. 크레타와의 인연은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나 혼자 유럽을 돌아다닌 그해 여름에 시작되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다. 크노소스에 있는 유명한 고고학 유적을 보고 크레타 정교회 아카데미에서 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견학하려고 크레타에 갔다. 관광을 마치고 난 다음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막다른 길에 있는 콜린발이라는 어촌이었다. 나는 잘 방을 하나 구했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조깅을 하러 나갔다. 날은 벌써 더웠다. 그래서 검은색 러닝 팬츠와 신발만 신고 나갔다. 내 머리와 수염이 흰색이라는 점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달리다 보니 마을의 큰 커피숍을 지나게 되었다. 커피숍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놀랐다. 무뚝뚝하고 냉담하고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크레타 사람들은 외부인을 무척 환영해요.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이죠. 하지만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은 선생님을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랑 수염 때문에 신부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속옷 같은 것만 입고 반나체로 조깅하는 신부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손 흔들며 그리스어로 인사하세요. 칼리메라 이렇게요.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장면을 커피숍에 있던 남자들의 시각으로 다시 보자. 그들은 그간 몇 년 동안이나 새벽이면 이 커피숍에 모였고 눈에 띄는 일이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도 없이 흰 수염을 기른 반나체의 신부가 휙 지나가는 것이다. 저게 뭐지? 글쎄, 나도 모르지. 관광객들이 점점 이상해져. 다음 날 아침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인사할 준비도 되었다. 마침내 커피숍에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저것 좀 봐. 저기 또 오네. 잠깐, 이미 말했듯이 첫째, 그들에게는 내 차림이 의외였다. 둘째, 내 언어 능력이 모자랐다. 간밤에 내 뇌는 칼리메라, 안녕하세요를 오징어를 뜻하는 칼리마리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는 크레타 사람들이 손가락을 모으고 손등을 바깥으로 손바닥을 안쪽으로 해서 흔든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미국에서 환영의 뜻으로 손 흔드는 방식, 즉 팔을 뻗고 손가락을 벌리고 손을 흔드는 것이 크레타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손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계속하면 상황은 이랬다. 나는 커피숍을 지나면서 칼리마리, 칼리마리, 칼리마리 하고 소리치며 손가락을 쫙 벌리고 열정적으로 모두에게 손을 흔들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하는 소리를 듣고 나쁜 놈 하는 손짓을 보았다. 속옷만 입은 신부한테서. 그들은 웃느라 의자에서 떨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나에게 칼리마리, 칼리마리, 칼리마리 소리치며 열정적으로 나쁜 놈 하는 손짓을 보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조깅을 계속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고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피숍에 있던 남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들은 쑥덕거렸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했음직한 행동을 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은 친구들에게 기묘한 외지인의 새벽 조깅에 대해 이야기를 퍼뜨렸다. 친구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이야, 보러 와. 아침에 커피나 마시자고 하고 말했다. 나는 다음 날 또 그 커피숍 앞을 지나갔다. 전날보다 커피숍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봐, 말했잖아. 저기 온다. 저 사람한테 오징어라고 소리치고 손을 들며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 모두들 떠들썩하게 웃어댔다. 나는 지나가면서 그들을 향해 미국의 오케이 손짓을 해보였다. 엄지와 검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드는 손짓. 그들은 더 크게 웃었고 자신들도 같은 손짓을 하며 화답했다. 좋아. 또다시 사람들은 말을 전했다. 농담이지. 아니라니까 와서 봐. 다음 날은 여자와 아이들도 와서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커피숍을 막 지나고 나서였는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진지한 젊은이로서 흥분한 것이 얼굴에 보였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자신을 놀림거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커피숍에 있는 바보들도 도와주고 있지요. 모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나요? 뭘 잘못했나요? 우선 자신을 존중하는 크레타 사람이라면 선생님처럼 차려입고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천박합니다. 이어서 그는 칼리마리와 칼리메라의 차이를 알려주었고 그 다음은 손 흔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 오케이 손짓이 크레타에서는 운전하다 화가 나서 길 한가운데서 싸움할 때나 쓰는 손짓임을 알려주었다. 상대방에게 총을 쏘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도발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술궂은 장난으로 쓰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나는 언짢았다. 뒤돌아서 커피숍에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리고 그들이 안다는 것을 나도 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고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마을을 떠나야 할까? 새로운 조깅 장소를 찾아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과할 수 없었다. 바로 웃음이었다. 웃겼다. 재미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사실 친한 미국 친구들과 나도 비슷하게 대했을 것이다. 크레타 사람들은 아직도 나와 같은 부류다. 그날 밤 내 머리는 문제를 정리했다. 동이틀 무렵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나는 조깅용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파란색과 하얀색의 그리스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나갔다. 커피숍 사람들은 진지하게 내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손짓도 하지 않았다. 첫날 아침처럼 무심해 보였다. 저기 또 있네.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 화났나? 누가 알겠어.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나는 집주인에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 장난이라는 것을 알면서 친구를 엿보이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말라코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한 손 바닥을 다른 손 손등에 대고 탁 치세요. 남자가 불능이라는 손짓이에요. 커피숍에 다다르자 나는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멈춰 섰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긴장의 순간 친구냐 적이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칼리마리. 그리고 미국식으로 나쁜 놈 하는 손짓을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손등에 대고 찰싹 때리며 말라코스라고 소리질렀다. 거기다가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동그라미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웃으며 서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쿵쾅거렸다. 커피숍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다. 와서 앉아요. 이리 와요. 커피, 브랜디, 담배도 줬다.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영어와 나의 빈약한 그리스어로 우리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재현했다. 나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도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 그들 타입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친구만이 그렇게 대담하게 나설 수 있다고. 나는 그들과 같은 부류였고 그들은 나와 같은 부류였다. 마을에 있던 바보의 빈자리를 내가 메운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내가 크레타 사람들의 유머와 용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나에 대해 잘 몰랐다. 그들에게 나는 미국인 오징어씨가 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20년 넘게 크레타에 가고 있다. 그들은 나를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나는 축제, 결혼식, 세례식, 포도주 담그기, 올리브 수확을 함께한다. 내 서투른 그리스어는 아직도 그들을 재미있게 한다. 내가 매년 크레타에 가는 이유는 웃음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종 거칠고 거침없고 짓궂은 농담과 이야기를 한다. 옛 시절에 대한 농담, 성과 전쟁과 우둔함에 대한 농담, 두려움과 실패와 어리석음을 감추고 있는 농담. 그들의 웃음은 신중하지 않다. 이 웃음이 없었더라면 크레타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비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크레타 사람들의 웃음은 맹렬하고 반항적이다. 죽음과 비밀과 악을 향해 나쁜 놈 하고 외치는 웃음이다. 그들은 이런 웃음을 아스베르토스 게로스라고 부른다. 사실 이 말은 호메로스가 한 말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불을 이기는 웃음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웃음, 무엇으로도 무찌를 수 없는 웃음. 크레타에는 웃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말대로 그래왔다. 방랑자를 위한 지침. 마지막은 내가 나에게 주는 허가서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여행은 모두 다 했다고. 그러면 말하라. 아직 나 스스로 가보지는 못했다고.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다고. 그러면 말하라. 아직 내 말은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안 한 일은 이제 없다고. 그러면 대답하라. 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나 똑똑히 알고 있어라.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길은 멀고 험난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문을 열고 가도 된다. 앞으로 계속 가도 된다. 잘 가라. 놀 줄 아는 사람들. 일요일 아침에 그 여자분은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놀 줄 아는 사람. 그의 정의는 민첩하고 재치 있어서 누군가 갑작스럽게 상상력의 놀이에 초대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여유 있게 장난치는 사람이다. 놀 줄 아는 사람은 또 잘 웃는다. 겉모습만 보고 놀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제복을 입고 버스 문에 기댄 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나가던 내가 초대장을 날린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기름값을 낼 테니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수욕장으로 태워다 주시오. 그는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좋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때면 일이 다 끝나요.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내 버스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 가면 바비큐 사 먹어야지.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놀 줄 아는 사람. 슈퍼마켓의 치즈 코너를 지나는데 괴상한 물건이 가득 든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여자분이 보였다. 나의 초대장. 부인 쇼핑카트에 든 것이 제 것보다 좋아 보이네요. 우리 서로 바꿀까요? 부인은 제 것을 가져가고 저는 부인 것을 가져가는 거죠. 집에 가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카트를 보더니 제 안을 승낙한다. 그러죠. 우리는 카트를 바꿨다. 얼마 후에 그녀는 계산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나도 안다. 진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집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짧은 장난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 여자분은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놀 줄 아는 사람. 한편 퀸앤 거리에는 맞춤 양복점이 하나 있다. 창문에는 남성복, 여성복 수선하고 고칩니다. 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재단사가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를 수선하고 고치고 싶은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놀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열정과 즐거움의 렌즈로 세상을 봐라. 웃음을 일으키는 뮤즈가 되어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